저기요. 눈 좀 떼보세요. 괜찮아요? 랜턴 불빛이 얼굴을 비췄어요. 지리산 노고단 등산로, 밤 9시가 넘은 시각이었죠. 준혁은 눈을 떴어요. 안개가 자욱했어요. 등산복을 입은 여자가 무릎 꿇고 있었어요. 39살쯤 돼 보이는 얼굴이었는데 눈빛이 따뜻했어요. 살아있네, 다행이다. 여자가 준혁 이마에 손을 댔어요. 체온을 확인하는 거였죠. 준혁은 대답을 못했어요. 입술이 얼어붙어서요. 왜 이 시간에 산에 있어요? 혼자서? 준혁은 그냥 고개만 돌렸어요.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자는 더 묻지 않았어요. 배낭에서 지게를 꺼내더니 준혁을 업었어요. 지금 내려가요. 버텨요. 등 위에서 준혁은 물었어요. 왜요? 저 같은 사람을. 여자가 산길을 걸으며 대답했어요. 산은요, 사람 버리지 않거든요. 그게 준혁이 구례에서 처음 들은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이름은 정하늘이었죠. 달빛 목욕탕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준혁의 추석 아침은 새벽 6시에 시작됐어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어요. 습관이 된 거였죠. 옆에서 서윤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이 베개 밑에서 진동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서윤은 꿈쩍도 안 했어요. 준혁은 조용히 일어나 혼자 세수를 하고 혼자 옷을 챙겼어요. 냉장고에는 어젯밤 서윤이 사다 놓은 선물 상자가 있었어요. 장인어른께 드릴 홍삼 세트였는데 80만 원짜리였어요. 준혁 월급 사흘치였죠. 괜찮아. 어르신이 좋아하시잖아. 준혁은 스스로를 달랬어요. 오전 10시 강남 타워 팰리스 65층 처가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윤의 사촌 형제들, 그 배우자들, 장모님 친구분들까지 거실이 가득했어요. 다들 명품 옷을 입고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어요. 준혁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몇 명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반가워하는 사람은 없었죠. 장인어른 차동희는 거실 한가운데 가죽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62인데 백발이 많이 보였어요. 최근 관절염이 심해져서 지팡이를 옆에 세워두고 계셨죠. 준혁이 다가가서 허리 숙여 인사했어요. 아버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차동희는 준혁을 힐끗 보더니 시선을 돌렸어요. 왔어? 또 왔네. 그게 전부였어요. 반갑다는 말도 없었어요. 오히려 옆에 앉은 처남 차민호가 끼어들었어요. 형부, 진급 또 떨어졌다면서요? 벌써 3번째 아니에요?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났어요. 준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회사 사정이 좀. 장인어른이 찬물을 마시며 말씀하셨어요. 약장수 주제에 무슨 진급이야. 월급이나 제대로 받아오면 다행이지. 또 웃음이 났어요. 서윤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사촌 언니와 에르메스 백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준혁은 그 자리를 벗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장모 유미란이 과일을 꺼내고 계셨어요. 아이고 준혁이 왔구나. 거기 사과 좀 깎아줘. 부탁하는 말투가 아니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시키는 말투였죠. 준혁은 그날 오후 내내 부엌과 거실을 오갔어요. 사과를 깎고 배를 썰고 빈 그릇을 치우고 어른들 자리 사이를 오가며 물잔을 채웠어요. 처가 식구들 중 누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당연하다는 듯 앉아서 받았고 당연하다는 듯 더 가져오라고 했죠. 점심 밥상이 차려질 무렵 장인어른이 처음으로 준혁에게 직접 말씀을 건네셨어요. 자네 아직도 그 병원에 있어?
네, 아버님. 생기긴 뭐가 생겨. 자네 같은 집안 출신이 우리 딸 만난 게 행운이야. 서윤이가 눈이 좀 특이했어야 말이지. 주변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처남 민호가 끼어들었어요. 형부는 그래도 한의사 자격증은 있잖아요. 근데 왜 계속 그 병원에만 있어요? 차라리 개업하시지. 장인어른이 잔을 내밀었어요. 준혁이 일어나 술을 따랐어요. 개업 자금이 어디 있나? 우리 딸 돈 빼먹을 생각하지 말고. 준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네. 라고 말했어요.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삼키면서요. 저녁 7시가 넘어서야 손님들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준혁은 현관에서 신발을 챙겨드리고 마지막으로 설거지를 마쳤어요. 부엌 싱크대 앞에서 1시간을 서 있었는데 발이 저려왔어요. 거실로 나오니 서윤은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수고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고맙다는 말은 없었어요. 귀가길 차 안은 조용했어요. 준혁이 핸들을 잡고 서윤은 조수석에서 계속 문자를 보내고 있었어요. 누구한테 보내는지 묻지 않았어요.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처음 만나던 시절 둘이 함께 듣던 노래였는데 지금은 그냥 소음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준혁은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먼지 묻은 낡은 노트가 하나 있었어요. 10년 전 한의대 학회 발표 자료를 정리해뒀던 거였죠. 표지에는 희미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리산 안개령 약초, 불면증 치료 가능성 1차 연구. 그때 발표를 했었어요. 나름 자신 있었던 연구였죠. 하지만 투자처를 찾지 못했어요. 교수님들도 관심을 두지 않았죠. 그렇게 서랍 속에 묻혔어요. 그리고 준혁도 그 뒤로 묻혔어요. 처가 식구들 명절 일꾼으로, 장인어른 병원 수행원으로, 서윤의 체면칠의 소품으로. 준혁은 노트를 펼쳤어요. 먼지가 탄 페이지들이 넘어갔어요. 글씨체가 그때랑 달라져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아니면 그걸 읽는 자신이 달라진 건지도 몰랐죠. 방문 너머로 서윤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밝은 목소리였어요. 준혁한테 하는 목소리와는 달랐죠. 밤 11시 준혁은 서재에 앉아 노트를 보고 있었어요. 페이지마다 손으로 쓴 글씨가 빼곡했어요. 지리산 천왕봉 고지대 1200M 9월 새벽 안개 환경 특수 성분 검출 10년 전 한의대 석사 과정 때였어요. 그때 준혁은 한 달 동안 구례에 머물렀어요. 작은 민박집에서 지내면서 매일 새벽산에 올랐죠. 천왕봉 고지대에서 이름 모를 약초를 발견했을 때의 기억이 났어요. 새벽 안개 속에서 은빛으로 빛나던 그 약초. 소량을 채취해서 서울로 돌아왔고 예비 실험을 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불면증 모델에서 수면 시간이 증가했고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졌어요. 당시 학회 발표에서 준혁은 이렇게 말했어요. 안개령 약초는 새벽 안개에 노출될 때만 특수 휘발성 성분을 생성합니다. 이 성분이 불면증 환자의 수면 시간을 늘리고 염증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전남 구례군 지리산에서 직접 채취한 샘플로 검증했습니다. 교수들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질문도 몇 개 나왔죠. 샘플 수가 부족한데요? 재현 가능한가요? 투자 대비 효과가 나올까요? 준혁은 대답했어요. 다시 구례로 가서 충분한 양을 채취하면 가능합니다. 지원만 해주신다면. 결과는 탈락이었어요. 투자 가치 없음. 그게 끝이었어요. 그 뒤로 준혁은 구례에 다시 가지 못했어요. 장인 차동인이 운영하는 동인암 방병원에 입사했고 서윤과 결혼한 지 2년째였는데 시간도 돈도 여유가 없었어요. 자네 같은 집안 출신이 우리 병원 들어온 것만도 감사해야 해. 첫날부터 들은 말이었죠. 12년이 흘렀어요.
진급은 3번 떨어졌어요. 입사 동기들은 다 과장이 됐는데 준혁만 여전히 평직원이었어요. 누구도 밀어주지 않았어요. 장인어른도 마찬가지였죠. 한 번도 나서 준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꾸 밀어내는 느낌이었어요. 준혁은 노트 한 페이지를 펼쳤어요. 거기에는 지도가 그려져 있었어요. 구례터미널에서 출발해서 노고단 입구까지, 그리고 천왕봉으로 이어지는 등산로. 10년 전 손으로 그린 지도였어요. 그 옆에 적힌 메모. 2016년 9월 15일 정하늘 민박 천왕봉 1200m 지점 바위 틈새. 준혁은 그 이름을 보고 멈췄어요. 정하늘. 10년 전 민박집 주인 딸이었어요. 당시 29이었던 그녀가 새벽 산행길을 안내해 줬었죠. 준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일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다 지나간 일이었으니까요. 안방에서 소리가 났어요. 서윤이 전화하는 소리였어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준혁한테는 들렸어요. 나도 이제 끝내야지. 진짜로 그 사람이랑은. 준혁은 서재 문 앞에 가만히 섰어요. 귀를 기울였어요. 응, 알아. 나도 생각 다 했어. 빨리 정리하고 싶어. 침묵이 있었어요. 서윤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중에 봐. 끊을게. 전화가 끊기는 소리가 났어요. 준혁은 그대로 거실 소파로 가서 앉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화가 나야 하는데 화도 안 났어요. 그냥 뭔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나흘이 지났어요. 준혁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동료 박선희가 다가왔어요. 준혁 씨, 저 지난 토요일에 강남 쪽에서 봤거든요. 서윤 씨를요. 준혁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아, 약속이 있었나 보죠. 혼자가 아니었어요. 남자분이랑 같이 계시던데. 제가 인사할까 했는데 워낙 얘기에 집중하고 계셔서. 박선희는 뭔가 더 말하려다 그냥 자리로 돌아갔어요. 준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손이 괜히 바빠지더니 서류를 집었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친척이겠지. 준혁은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말했어요. 퇴근 후 장인어른 병원 동행이 있었어요.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은 지 2년이 됐는데 최근 들어 불면증까지 심해졌다고 하셨어요. 원래는 간병인이 따라다녔는데 그달 들어 갑자기 그만뒀고 장모님이 준혁에게 전화를 했어요. 서윤이는 바쁘다니까 자네가 좀 가줘. 준혁은 병원 복도에서 전화를 받으며 내라고 대답했어요. 진급도 안 되는 병원을 정시에 나와서 강남 정형외과로 향했어요. 장인어른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준혁을 보자 짧게 말씀하셨죠. 늦었네. 죄송합니다, 아버님. 바로 왔는데 차가 막혀서. 됐어. 빨리 접수나 해. 검사는 1시간 반이 걸렸어요. 준혁은 그 시간 동안 대기실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서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님 병원 왔어. 검사 중이야. 읽음 표시가 떴는데 답장은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장인어른과 면담을 하는 자리에 준혁도 들어갔어요. 관절이 천천히 악화되고 있고 불면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어요. 약을 바꿔보자고도 했죠. 장인어른은 묵묵히 듣고 계셨는데 나오면서 준혁한테 한마디 하셨어요. 이 나이에 이게 뭐람.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신 거였어요. 준혁은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옆에서 천천히 걸었어요. 장인어른 보폭에 맞춰서요. 집에 돌아오니 밤 9시가 넘었어요. 서윤은 없었어요. 식탁에 메모 하나만 있었어요. 저녁 먼저 먹어요. 늦게 들어올 거예요. 냉장고에 차가운 밥이 있었어요. 준혁은 그걸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렸어요.
혼자 밥을 먹으면서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 불빛들이 빼곡한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게 다 공허해 보였어요. 11시가 넘어 서윤이 들어왔어요. 향수 냄새가 났어요. 평소에 잘 뿌리지 않던 향이었어요. 토요일 오후였어요. 준혁은 장인어른 약을 받아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었는데 집이 조용했어요. 서윤이 있을 시간인데 불도 안 켜져 있었죠. 거실을 지나 안방 문 앞에 섰는데 그 안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윤의 목소리였어요. 전화하는 것 같았어요. 나도 이제 지쳤어. 진짜로 그 사람이랑은 끝내야지. 준혁은 발을 멈췄어요. 응, 알아. 나도 생각 다 했어. 빨리 정리하고 싶어. 문병원 씨, 나중에 봐. 전화가 끊기는 소리가 났어요. 준혁은 그대로 거실 소파에 가서 앉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화가 나야 하는데 화도 안 났어요. 그냥 뭔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서윤이 안방에서 나왔어요. 준혁을 보더니 잠깐 굳었어요. 언제 왔어요? 방금. 서윤은 부엌 쪽으로 걸어가며 물을 따랐어요. 등을 보이면서요. 서윤아. 왜요? 나한테 할 말 없어? 서윤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표정이 싸늘했어요. 미안하다거나 당황했다는 기색이 없었어요. 할 말이요? 문병원 씨. 짧은 침묵이었어요. 근데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서윤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면으로 봤어요.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럼 빨리 얘기하는 게 낫겠네요. 서윤은 소파에 앉았어요. 준혁 맞은편에. 꼭 협상 테이블 앞에 앉는 것처럼요. 나 이혼하고 싶어요. 말이 참 쉽게도 나왔어요. 12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세월이 무색하게 단 한 문장이었어요. 우리 안 맞잖아요. 당신도 알잖아요. 안 맞는 게 불륜의 이유가 돼? 서윤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나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오래전부터요. 당신은요? 준혁은 대답을 못했어요. 행복했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모르겠다는 게 답이었으니까요. 문병원 씨하고는 언제부터야? 그게 중요해요? 나한테는 중요해. 서윤은 잠깐 눈을 내렸어요. 1년쯤 됐어요. 준혁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1년. 그 1년 동안 자기는 장인어른 병원을 다니고 처가 명절에서 과일을 깎고 진급 탈락을 3번 당했어요. 그 옆에서 서윤은 그러고 있었던 거였어요. 사흘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처가 쪽 법무법인이었어요. 합의 이혼 조건에 대해 상담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내용인즉 이혼 조건이었어요. 결혼 전 재산은 각자 가져가고 혼인 기간 중 공동 재산은 서윤 측에서 정리한다는 거였어요. 아파트는 서윤 명의였고 통장에 같이 모은 돈은 이미 분리가 돼 있었어요. 준혁이 받을 수 있는 건 거의 없었어요. 이게 공정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세요? 전화 너머 변호사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합의 이혼이 빠르고 서로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견이 있으시면 저희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죠. 준혁은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장인어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병원 동행 요청이 아니었어요. 준혁아, 서윤이한테 들었네. 서윤이가 마음이 없다는데 붙잡는 건 서로한테 안 좋아. 그냥 좋게 마무리해. 서윤의 아버지가 그 말을 하고 있었어요. 사위 편이 아니라 딸 편에서. 그것도 아주 당연한 듯이요. 준혁은 전화기를 들고 한동안 아무 말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게 마지막 통화였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건 그로부터 열흘 뒤였어요.
변호사 사무실 작은 방에 서윤과 나란히 앉아서 서류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어요. 서윤은 서류를 확인하는 내내 표정이 없었어요. 끝나고 나서 가방을 들고 일어서며 한마디 했어요. 그동안 수고했어요. 수고했다는 말이었어요. 남편한테, 12년을 같이 산 사람한테.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서윤은 문을 열고 나갔어요. 준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파트 짐은 이틀 안에 빼달라고 했어요. 처가 쪽 직원이 와서 도와준다고 했는데 준혁은 됐다고 했어요. 혼자 짐을 쌌어요.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오래된 연구 노트. 크게 가져갈 것도 없었어요. 이 집에서 자기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됐는지 짐을 싸면서 처음으로 실감이 났어요. 현관을 나서면서 열쇠를 우편함에 넣었어요. 딸깍 하는 소리가 났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준혁은 결혼 반지를 빼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로비를 나서는데 경비 아저씨가 인사를 했어요. 이사 가세요? 네. 어디로요? 준혁은 잠깐 멈췄어요. 모르겠어요. 그건 진짜였어요. 갈 곳이 없었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었어요. 친구들은 오래 연락이 끊겼어요. 가난한 집안 출신이 부잣집에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나오는데 걸린 시간이 12년이었어요. 나흘을 고시원에서 버텼어요. 이혼하고 나서 갈 곳이 없었던 준혁은 병원 근처 고시원에 짐을 풀었어요. 방은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어요. 창문이 없었어요. 낮인지 밤인지 알려면 핸드폰을 봐야 했죠. 벽이 얇아서 옆방 기침 소리까지 들렸어요. 첫날 밤은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둘째 날은 라면을 하나 끓여 먹었는데 맛이 없었어요. 셋째 날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먹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안 들었어요. 병원에는 병가를 냈어요. 뭐라고 설명하기가 싫어서 그냥 몸이 안 좋다고 했어요. 팀장이 알겠다고 했지만 크게 걱정하는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핸드폰에 연락이 오긴 왔어요. 처가 쪽 변호사였어요. 서류 마무리 관련 내용이었죠. 확인하고 닫았어요. 서윤한테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고 장인어른도 마찬가지였어요. 12년이 그렇게 정리됐어요.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준혁은 고시원 방바닥에 주저앉아 오래된 연구 노트를 꺼내봤어요. 짐 쌀 때 챙긴 게 옷 몇 벌이랑 이 노트가 전부였으니까요. 페이지를 넘기다 멈췄어요.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가설들, 수치들, 여백에 갈겨 쓴 메모들. 한때 이걸 들고 학회에 섰을 때 가슴이 뛰었던 기억이 났어요. 지금은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노트를 덮고 준혁은 핸드폰으로 검색을 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어딘가로 가야 할 것 같았어요. 서울에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검색창에 손가락이 멈췄어요. 무엇을 검색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노트 표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전남 구례군 지리산 노고단. 왜인지 그 지명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10년 전 한 달을 머물렀던 곳. 새벽마다 산에 올랐던 곳. 약초를 발견했던 곳. 그리고 모든 게 끝난 곳. 준혁은 서울 구례버스라고 검색했어요. 직행버스가 나왔어요.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4시간. 가장 빠른 버스가 2시간 뒤에 있었어요. 준혁은 잠깐 화면을 보다가 예매 버튼을 눌렀어요. 왜 구례냐고 물으면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그 지명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10년 만에 서울 남부터미널은 사람이 많았어요. 여행 가는 가족들, 캐리어를 끄는 연인들, 단체 여행객들. 다들 어딘가로 가는 이유가 있어 보였어요. 준혁은 그 사람들 사이에 혼자서 승차 번호를 확인했어요.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어요.
버스 안에서는 내내 창밖을 봤어요. 고속도로 풍경이 지나갔어요. 한동안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게 오히려 편했죠. 구례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였어요. 터미널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달랐어요. 서울과는 다른 냄새였어요. 풀 냄새와 흙 냄새가 섞여 있었죠. 10년 전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당시 머물렀던 민박집은 터미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는데 지금도 있을까요? 준혁은 터미널 벤치에 앉았어요. 갈 곳이 없었어요. 10년 전 그 민박집을 찾아갈까도 생각했지만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어요. 실패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는 게 부끄러웠어요. 택시를 한 번 탔어요. 노고단 등산로 입구요. 기사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어요. 오늘 올라가실 건가요?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한데. 네, 괜찮아요. 택시는 산길을 따라 올라갔어요. 창밖으로 울창한 숲이 보였어요. 10년 전에도 이 길을 지나갔었어요. 그때는 기대에 차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노고단 입구에서 내렸어요. 등산로 안내판이 서 있었어요. 정상까지 3.5km. 오후 4시. 준혁은 그냥 걷기 시작했어요.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끝까지 가보자는 생각이었죠. 등산로는 처음엔 완만했어요. 나무 계단이 놓여 있고 표지판이 군데군데 있었어요. 1시간쯤 걸었을 때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오후 6시.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가 서서히 어두워졌어요. 준혁은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걸었어요. 안개가 깔리기 시작했어요. 앞이 잘 안 보였어요. 표지판을 놓쳤어요. 등산로에서 벗어난 건 그때부터였어요. 길이 두 갈래로 나뉘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핸드폰을 꺼냈는데 배터리가 5%였어요. 불빛을 켰는데 안개 때문에 멀리 보이지 않았어요. 밤 9시가 넘었어요.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바람이 세졌어요. 준혁은 바위에 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손발이 감각이 없었어요. 핸드폰 불빛이 꺼졌어요. 배터리가 나간 거였어요. 어둠 속에서 준혁은 눈을 감았어요. 이대로 끝나는 건가?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랜턴 불빛이었어요. 여보세요? 괜찮아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낮고 침착한 목소리였어요. 준혁은 눈을 떴어요. 안개가 너무 짙어서 얼굴이 잘 안 보였어요. 랜턴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등산복을 입은 사람이 자기를 향해 무릎 꿇고 있었어요. 살아있네. 다행이다. 여자가 준혁 이마에 손을 댔어요. 체온을 확인하는 거였죠. 준혁은 아무 말도 못하고 기침을 했어요. 입술이 얼어붙어서요. 왜 이 시간에 산에 있어요? 혼자서? 준혁은 그냥 고개만 돌렸어요.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자는 더 묻지 않았어요. 배낭에서 은박 담요를 꺼냈어요. 준혁 몸에 둘러줬어요. 체온 떨어지면 안 돼요. 이거 꼭 감싸세요. 핫팩도 몇 개 꺼내서 준혁 손에 쥐어줬어요. 그러고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119 신고할게요. 구조대 불러야 해요. 전화를 걸었는데 신호가 약했어요. 한참을 기다리다 겨우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네, 노고단 등산로에서 조난자 발견했어요. 위치는? 여자가 GPS 좌표를 불러줬어요. 네, 저도 여기 있을게요. 근데 지금 안개가 심해서.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준혁을 봤어요. 구조대가 오는데 1시간은 걸린대요. 안개 때문에 헬기는 못 띄우고 육로로 올라온대요.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패 끼쳐서. 괜찮아요. 산에서는 이런 일 자주 있어요.
여자가 배낭에서 보온병을 꺼냈어요. 뚜껑을 열어 준혁 입에 대줬어요. 따뜻한 차예요. 조금씩 마셔요. 대추차였어요. 단맛이 났어요. 준혁은 몇 모금 마셨어요. 목이 좀 풀리는 것 같았어요. 여자는 옆에 앉아서 준혁 상태를 계속 확인했어요. 맥박을 짚어보고 이마 온도도 확인했어요. 체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준혁은 의식이 흐릿했어요. 여자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안개도 짙었고 눈도 잘 떠지지 않았어요. 그냥 목소리만 들렸어요.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아래쪽에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구조대였어요. 3명이 올라왔어요. 들것이랑 구조 장비를 들고요. 신고하신 분이세요? 네, 여기 있어요. 구조대원들이 준혁 상태를 확인했어요. 혈압 재고, 체온 재고, 산소 포화도도 확인했어요. 저체온증 초기예요. 빨리 내려가야겠어요. 준혁을 들것에 눕혔어요. 여자가 옆에서 물었어요. 제가 같이 내려갈게요. 네, 같이 가시죠. 구조대원 둘이 들것을 들고 앞뒤로 섰어요. 여자는 옆에서 랜턴을 비춰줬어요. 천천히 하산하기 시작했어요. 안개는 여전했지만 구조대원들은 길을 잘 알고 있었어요. 1시간 반을 걸어 내려왔어요. 산 아래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병원 가셔야 해요. 검사 받으셔야죠. 구조대원이 말했어요. 준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쉬면 될 것 같아요. 저체온증은 위험해요. 병원 가셔야. 여자가 끼어들었어요. 우리 집이 여기서 5분 거리예요. 거기서 쉬게 해줄게요. 상태 안 좋아지면 바로 병원 모시고 갈게요. 구조대원이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보호자 계시면 그럼 서명 좀 해주세요. 여자가 서류에 서명했어요. 구급차가 떠나고 여자와 준혁만 남았어요. 걸을 수 있어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자가 준혁 팔을 자기 어깨에 걸쳤어요.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둘이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마을 불빛이 가까워졌어요. 준혁은 여전히 정신이 흐릿했어요. 여자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냥 묵묵히 자기를 부축해주는 팔의 온기만 느꼈어요. 여자의 집은 돌담이 둘러쳐진 단층 집이었어요. 마당에는 약초를 말리는 선반이 있었고 처마 밑에 장화가 놓여 있었어요. 여자가 현관문을 열었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안에서 불이 켜졌어요. 68쯤 돼 보이는 노인이 나왔어요. 한쪽 다리를 약간 끌며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준혁을 보더니 미간을 찡그렸어요. 이 사람은 누구야?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이에요. 오늘은 그냥 재워줘요. 노인은 더 묻지 않았어요. 준혁을 한번 훑어보더니 안으로 들어가라는 손짓을 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여자가 준혁을 안방 옆 작은 방으로 데려갔어요. 온돌방이었어요. 이불이 깔려 있었고 방이 따뜻했어요. 옷 젖었으니까 갈아입어요. 여자가 서랍에서 남자 옷을 꺼내 건넸어요. 낡은 티셔츠와 추리닝이었어요. 제 오빠 옷이에요. 군대 갔다가 말을 멈췄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냥 남겨둔 거예요.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옷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여자가 나가고 준혁은 젖은 옷을 벗었어요. 마른 옷을 입으니 몸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여자가 다시 들어왔어요. 따뜻한 물수건을 들고서요. 얼굴이랑 손 좀 닦아요. 준혁은 물수건을 받아 얼굴을 닦았어요. 따뜻한 물이 피부에 닿자 그제야 정신이 조금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부엌에서 소리가 났어요. 뭔가를 끓이는 소리였어요. 10분쯤 지나서 여자가 쟁반을 들고 들어왔어요.
된장찌개 한 그릇이랑 보리밥, 김치 몇 점이 놓여 있었어요. 밥은 먹어야 힘을 쓰죠. 준혁은 그 밥상을 보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참았어요. 그리고 숟가락을 들었어요. 된장찌개가 짭짤하고 따뜻했어요. 밥을 한 숟가락 떴는데 넘어가질 않을 것 같았는데 넘어갔어요. 그렇게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오랜만에 밥 한 공기를 다 비웠어요. 여자는 문 앞에 기대서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준혁이 숟가락을 내려놓자 물었어요. 왜 산에 있었어요? 이 시간에 혼자? 준혁은 대답을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여자는 더 묻지 않았어요.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여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산은요, 사람 버리지 않거든요.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이유가 있을 거예요. 준혁은 그 말을 듣고 여자를 봤어요. 랜턴 불빛이 아닌 방 전등 아래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본 얼굴이었어요. 39쯤 돼 보였어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따뜻했어요.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준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오늘은 푹 쉬어요. 내일 얘기해도 돼요. 여자가 쟁반을 들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준혁은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온돌이 따뜻했어요. 천장을 보고 있는데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이 떠졌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6시였어요. 준혁은 몸을 일으켰어요. 어제보다 훨씬 나았어요. 가방을 찾았어요. 작은 방 구석에 놓여 있었어요. 연구 노트랑 옷가지가 그대로 있었어요. 준혁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신세를 오래 질 수는 없었어요. 방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부엌에서 소리가 났어요. 어젯밤 노인 목소리였어요. 밥은 먹고 가요. 준혁은 멈췄어요. 부엌으로 갔어요. 노인이 테이블에 아침을 차리고 있었어요. 미역국이랑 김치,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어요. 앉아요. 노인이 짧게 말했어요. 준혁은 자리에 앉았어요. 노인이 밥을 퍼서 앞에 놓았어요. 말없이 반찬을 밀어줬어요. 먹어봐요. 준혁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미역국이 시원했어요. 김치도 맛있었어요. 둘이서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준혁이 말했어요. 감사했습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노인이 물었어요. 어디 갈 데 있어요? 그건 준혁은 대답을 못했어요. 갈 곳이 없었어요. 노인은 준혁을 한참 보더니 말했어요. 우리 하늘이가 오늘 약초밭 일 도와줄 사람 찾는다고 했어. 예, 할 수 있어요? 그때 어젯밤 여자가 방에서 나왔어요. 머리를 풀어 헤친 채였어요. 아침 얼굴이었죠. 어젯밤 안개와 어둠 속에서 봤을 때와는 달랐어요. 햇빛 아래에서 보니 얼굴이 선명했어요. 아버지,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 오늘 약초밭 일 도와줄 수 있나 물어봤어. 여자가 준혁을 봤어요. 잠깐 멈칫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근데 확신은 없었어요. 10년이면 얼굴이 많이 바뀌니까요. 그냥 그런 느낌만 들었어요. 힘들어요. 괜찮겠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볼게요. 그럼 정하늘이에요. 준혁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멈췄어요. 정하늘. 10년 전 노트에 적혀 있던 그 이름. 민박집 딸. 새벽 산행길을 안내해줬던 사람. 준혁이 하늘을 다시 봤어요. 10년이 흐른 얼굴. 29에서 39이 된 얼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강준혁이에요. 하늘도 그 이름을 듣고 잠깐 멈췄어요. 강준혁?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었어요. 10년 전, 한 달 동안 민박집에 머물렀던, 매일 새벽 산에 올라갔던, 하늘이 준혁을 자세히 봤어요. 야윈 얼굴, 수염이 자란 턱, 지친 눈빛. 10년 전 그 젊은 연구원과 같은 사람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하루가 이틀이 됐어요. 이틀이 일주일이 됐어요. 약초밭은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경사진 언덕에 펼쳐진 밭이었는데 당귀, 청궁, 작약 같은 약초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준혁이 하는 일은 단순했어요. 잡초를 뽑고 약초 사이를 정리하고 물을 주는 거였어요. 처음엔 손이 안 따라갔어요. 약초인지 잡초인지 구분이 안 됐죠. 하늘이 옆에서 가르쳐 줬어요. 이게 당귀예요. 잎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잡초고요. 말이 많지 않았어요. 필요한 것만 말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편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점심을 먹으며 하늘이 물었어요. 서울 사람이죠? 네. 뭐 하던 사람이에요? 한방 조향사였어요. 향기로 치료하는.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10년 전에 여기 온 적 있어요? 준혁이 멈췄어요. 하늘을 봤어요. 네, 있었어요. 한 달쯤. 하늘이 눈을 크게 떴어요. 그때 그 연구원? 맞아요. 10년 전에 민박집에서 한 달 머물렀었어요. 하늘이 준혁을 자세히 봤어요. 많이 달라졌네요. 그때는 젊었죠. 희망도 있었고 준혁이 쓰게 웃었어요. 하늘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하늘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때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약초 찾으러. 기억하세요? 네. 제가 길 안내해 드렸었어요. 천왕봉까지. 준혁도 기억이 났어요. 어둠 속에서 앞서 걷던 젊은 여자. 말없이 길을 안내해 주던 모습. 맞아요. 하늘 씨가 그때 도와주셨죠. 그 연구는 어떻게 됐어요? 준혁은 잠깐 멈췄어요. 실패했어요. 투자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못 오신 거예요? 네. 결혼하고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냥 다 포기했어요. 하늘이 준혁을 봤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이에 흘러 있었어요. 젊고 희망에 찬 연구원은 지금 야위고 지친 남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다시 왔어요? 10년 만에. 준혁은 대답을 못했어요. 왜 왔을까요? 고시원에서 노트를 보다가 무의식적으로 구례를 검색했던 것. 이혼하고 갈 곳이 없어서? 아니면 모르겠어요. 그냥 이 지명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10년 동안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조용히 말했어요. 산이 당신을 다시 불렀나 봐요. 네. 10년 전에 못다한 일이 있어서요. 산이 당신을 다시 여기로 데려온 거예요. 준혁은 그 말을 듣고 하늘을 봤어요. 그 눈빛이 10년 전과 똑같았어요. 차분하고 따뜻한 눈빛.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약초밭에 들렀어요. 60대로 보이는 아주머니 둘이었어요. 하늘아, 저 남자 누구야? 먼 친척이에요. 하늘이 짧게 대답했어요. 친척? 처음 보는데? 서울서 내려왔어요. 잠깐 일 도와주고 있어요. 아주머니들이 준혁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젊은데? 하늘이가 드디어. 아니에요. 하늘이 잘라 말했어요. 그냥 일손 도와주는 거예요. 아주머니들이 웃으며 갔어요. 준혁은 그 모습을 보며 미안했어요. 하늘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았어요. 저녁에 하늘이 말했어요. 신경 쓰지 마요. 시골은 원래 그래요. 죄송해요.
소문 나게 해서 괜찮아요. 어차피 동네 사람들 입심은 못 막아요. 그날 밤 준혁은 하늘 아버지 정철산 병원에 동행했어요. 정철산이 무릎이 안 좋아서 정형외과에 가야 했는데 하늘이 약초 건조 작업이 있어서 준혁이 대신 가겠다고 했어요. 차 안에서 정철산이 물었어요. 자네 10년 전에도 왔었다면서? 네. 우리 하늘이가 기억하더군. 매일 새벽 산 올라가던 사람. 준혁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정철산이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그때도 혼자 왔었고 지금도 혼자 왔네. 네. 산이 자네를 2번 불렀어. 이유가 있을 거야. 보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저녁 하늘이 말했어요. 내일 새벽에 천왕봉 올라가요. 천왕봉요? 약초 채취하러요. 새벽에만 캘 수 있는 약초가 있어요. 준혁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10년 전 노트에 적었던 바로 그 약초였어요. 같이 가도 돼요? 그래요. 힘든데 괜찮겠어요? 네. 새벽 3시에 알람이 울렸어요. 준혁은 일어나 옷을 입었어요. 거실로 나가니 하늘이 이미 배낭을 챙기고 있었어요. 물이랑 김밥 챙겼어요. 올라가는데 3시간 걸려요. 둘이서 출발했어요. 어둠 속에서 헤드랜턴을 켜고 등산로를 올랐어요. 하늘은 길을 잘 알고 있었어요. 빠른 걸음으로 앞장서서 갔어요. 준혁은 뒤따라갔어요.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1시간쯤 올라갔을 때 하늘이 멈춰 섰어요. 여기서 잠깐 쉬어요. 바위에 앉아서 물을 마셨어요. 하늘이 물었어요. 힘들어요? 괜찮아요. 거짓말. 숨소리 들려요. 하늘이 김밥을 꺼냈어요. 먹어요. 안 먹으면 못 올라가요. 둘이서 김밥을 나눠 먹었어요. 어둠 속에서 별이 보였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별이었어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경사가 점점 가팔라졌어요. 준혁은 하늘을 따라가기에 바빴어요. 새벽 6시쯤 됐을 때 고도가 1200m쯤 됐어요. 하늘이 멈췄어요. 여기에요. 준혁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바위가 많고 나무가 낮았어요. 그리고 기억이 났어요. 저 바위 틈새, 저 굽은 소나무, 저 평평한 바위. 10년 전에도 여기 서 있었어요. 그때는 25이었고 희망에 차 있었어요. 손에 든 노트가 떨렸어요. 여기 10년 전에도 왔었어요. 하늘이 준혁을 봤어요. 기억나요? 네. 저 바위, 저 나무도 다 똑같아요. 준혁이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았어요. 10년 전 새벽이 떠올랐어요. 하늘이 앞서 걸으며 길을 안내해주던 모습. 첫 번째 약초를 발견했을 때의 떨림.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노트를 꼭 안고 있던 자신. 안개가 깔리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시계를 봤어요. 해 뜨기 30분 전이에요. 지금부터 안개가 제일 짙어요. 안개가 점점 자욱해졌어요. 1미터 앞도 잘 안 보였어요. 하늘이 배낭에서 작은 호미를 꺼냈어요. 저기 바위 틈 사이 봐요. 준혁이 다가갔어요. 바위 틈새에 작은 약초가 자라고 있었어요. 이슬이 맺혀 있었는데 은빛으로 반짝였어요. 아침 햇살이 안개를 뚫고 들어오면서 그 이슬에 반사되는 거였어요. 준혁은 손이 떨렸어요. 이거였어요. 10년 전 노트에 적었던 바로 그 약초였어요. 10년이 흘렀지만 이 약초는 그대로 이 자리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하늘이 물었어요. 이거요? 할아버지 때부터 여기 있었는데 이름도 몰라요. 그냥 새벽 안개 낄 때만 이렇게 빛나요. 준혁은 가방에서 연구 노트를 꺼냈어요. 펼쳐서 약초와 비교했어요. 잎 모양, 줄기 굵기, 뿌리 형태가 정확히 일치했어요.
10년 전 여기서 채취했던 바로 그 약초였어요. 준혁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노트를 펼쳐서 약초 옆에 놓았어요. 10년 전 손으로 그렸던 스케치와 똑같았어요. 약초를 손으로 만졌어요. 이슬이 손끝에 묻었어요. 차갑고 촉촉했어요. 10년 전에 여기서 이걸 채취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한 달 동안 구례에 있었는데 새벽마다 여기 올라왔어요. 이 약초로 논문을 썼어요. 학회에서 발표도 하고 꿈이 있었어요. 이걸로 사람들을 치료하겠다는. 그랬구나. 하늘이 조용히 말했어요. 근데 투자를 못 받았어요. 샘플이 부족하다고, 재현 가능성이 없다고. 교수님들이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래서 다시 오려고 했는데 못 왔어요. 왜요? 결혼하고 장인어른 병원에 들어가고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냥 다 포기했어요. 노트를 서랍에 넣고 잊으려고 했어요. 준혁이 약초를 다시 만졌어요. 근데 이게 여기 그대로 있었네요. 날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하늘이 노트를 봤어요. 10년 전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연구 기록들. 가설, 실험 설계, 채취 방법, 보관 온도.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걸로 불면증 치료제를 만들 수 있어요. 10년 전 예비 실험에서 효과를 확인했어요. 수면 시간이 늘어나고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졌어요. 근데 샘플이 부족해서 더 진행을 못했어요. 준혁이 하늘을 봤어요.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하늘이 약초를 다시 봤어요. 은빛 이슬이 아직 맺혀 있었어요. 해가 점점 떠오르고 있었어요. 이 빛이 사라지기 전에 채취해야 했어요. 그럼 채취해요. 네. 이 약초 채취하자고요. 10년 전에 못다한 거 지금 하는 거예요. 하늘이 호미를 들었어요. 조심스럽게 약초 뿌리를 캤어요. 뿌리째 캐면 안 돼요. 일부만 채취해야 다시 자라요. 할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산은 주는 만큼만 가져가라고. 준혁도 함께 채취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조심스럽게 했어요. 하늘이 가르쳐준 대로 뿌리 일부만 남기고 윗부분만 잘랐어요. 30분쯤 작업했을 때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약초의 은빛빛도 사라졌어요. 평범한 풀처럼 보였어요. 지금부터는 안 빛나요. 새벽 안개 낄 때만 이래요. 신기하죠? 하늘이 말했어요. 준혁은 채취한 약초를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담았어요. 10년 만에 다시 손에 넣은 약초였어요. 하늘이 물었어요. 이걸로 뭐 할 건데요? 연구해야 해요. 추출하고 성분 분석하고. 여기서요? 네. 여기서 할 수 있을까요? 하늘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집에 창고 있어요. 오빠가 쓰던 거. 지금은 약초 보관하는데 정리하면 쓸 수 있을 거예요. 준혁은 하늘을 봤어요. 정말요? 해보세요. 어차피 빈 공간이에요. 10년 전에 못다한 거 지금 하는 거예요. 하산하는 내내 준혁은 말이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1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학회 발표할 때의 설렘, 투자 탈락 통보를 받았을 때의 절망, 그리고 서랍에 노트를 넣었을 때의 체념. 근데 지금은 달랐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0년이 흘렀지만 약초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준혁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산이 그를 다시 이곳으로 불러들인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하늘이 창고를 보여줬어요. 5평 정도 되는 공간이었는데 약초 자루들이 쌓여 있었어요. 이거 다 치우면 공간 나와요. 선반도 있고. 준혁은 창고를 둘러봤어요.
작았지만 충분했어요.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 있어요. 하늘이 말했어요. 약초밭 일도 계속 도와줘요. 연구만 하면 안 돼요. 네, 당연히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준혁의 일과가 바뀌었어요. 아침엔 약초밭 일을 도왔어요. 오후에는 창고를 정리하고 간단한 실험 도구를 구했어요. 구례 읍내 철물점에서 유리병을 사고 약국에서 알코올을 샀어요. 일주일 뒤 창고가 작은 연구실처럼 바뀌었어요. 선반에 유리병이 줄지어 있고 채취한 약초가 냉장 보관되어 있었어요. 준혁은 노트를 펼쳐놓고 10년 전 기록을 다시 봤어요. 추출 방법, 온도, 시간 모두 적혀 있었어요. 첫 추출 작업을 시작했어요. 약초를 잘게 썰어서 알코올에 담갔어요. 밀봉해서 어두운 곳에 보관했어요. 하늘이 창고에 들어왔어요. 잘 돼가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일주일 기다려야 해요. 하늘이 유리병들을 봤어요. 신기하네요. 이게 정말 약이 될까? 될 거예요. 꼭요. 준혁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고시원에 있을 때의 무기력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석 달이 흘렀어요. 준혁은 매일 약초밭에서 일하고 오후엔 창고 연구실에서 실험을 했어요. 첫 추출은 실패했어요. 농도가 너무 낮았어요. 두 번째도 실패했어요. 온도 조절을 잘못했죠. 세 번째 시도에서 겨우 성공했어요. 약초에서 나온 추출물이 연한 초록빛이었어요. 유리병에 담아 냉장 보관했어요. 문제는 실험 대상이었어요. 사람한테 직접 쓸 수는 없었어요. 준혁은 구례 읍내 대학교 생물학과에 연락했어요. 실험용 생쥐를 빌릴 수 있냐고 물었죠. 교수가 의아해했어요. 무슨 연구인데요? 불면증 관련 한방 연구예요. 허가는 받으셨어요? 개인 연구입니다. 예비 실험이고요. 교수가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생쥐 5마리 빌려드릴게요. 한 달 안에 돌려주세요. 준혁은 생쥐를 가져와서 창고에 케이지를 설치했어요. 하늘이 들어와서 봤어요. 쥐예요? 네. 실험용이에요. 불쌍한데. 약 만들려면 어쩔 수 없어요. 실험을 시작했어요. 생쥐 5마리 중 3마리에게 추출물을 투여했어요. 나머지 2마리는 대조군으로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관찰했어요. 변화가 없었어요. 준혁은 낙담했어요. 또 실패인가? 2주일째 되는 날 변화가 나타났어요. 추출물을 투여한 생쥐들의 수면 시간이 늘어났어요. 활동량도 안정적이었어요. 대조군 생쥐들은 여전히 불규칙했고요. 준혁은 손이 떨렸어요. 노트에 기록했어요. 2주차 수면 시간 평균 2시간 증가, 활동 패턴 안정화. 3주일째 결과가 더 명확해졌어요. 투여군 생쥐들의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졌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든 거였어요. 준혁은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그래프를 그렸어요. 10년 전 가설이 맞았어요. 안개령 약초가 정말로 불면증에 효과가 있었어요. 하늘이 창고에 들어왔어요. 잘 됐어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됐어요. 정말로 됐어요. 하늘이 그래프를 봤어요.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준혁의 표정을 보니 알 수 있었어요. 축하해요. 아직 멀었어요. 이건 예비 실험이고 제대로 하려면. 준혁이 말을 멈췄어요. 사람이 필요해요. 같이 할 사람.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어요. 여보세요? 선배님, 저 이준호예요. 한의대 후배였어요. 5년 전 같은 연구실에서 일했던 친구였죠. 준호야? 선배님 소식 들었어요. 구례에 계신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
한의사 커뮤니티에 올라왔어요. 지리산 약초 연구하신다고. 준혁은 깜짝 놀랐어요. 누가 올렸을까요? 선배님, 저 내려가도 돼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 괜찮아요. 선배님이랑 연구하고 싶어요. 이준호가 내려온 건 일주일 뒤였어요. 30살. 깡마른 체구에 안경 쓴 청년이었어요. 트렁크에 실험 장비를 가득 실어왔어요. 선배, 여기가 연구실이에요? 창고를 보고 놀랐어요. 응. 여기서 하고 있어. 대박. 준호가 들어와서 유리병들을 봤어요. 이게 그 안개령 약초예요? 맞아. 새벽에 채취해야 해. 준호가 노트를 봤어요. 10년 전 연구 자료랑 최근 실험 결과가 다 적혀 있었어요. 선배, 이거 진짜네요. 수면 시간 증가가 유의미해요. 그치? 나도 놀랐어. 둘이서 연구실을 재정비했어요. 준호가 가져온 장비를 설치했어요. 현미경, pH 측정기, 간이 원심 분리기. 본격적인 실험실 같아 보였어요. 하늘이 저녁을 가져왔어요. 김치찌개랑 밥. 둘이서 먹어요. 밤새 일할 거면 배부르게 먹고요. 준호가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저 이준호라고 해요. 정하늘이에요. 여기 약초농 운영하고 있어요. 준호가 준혁을 보며 눈빛을 줬어요. 나중에 물어볼 거라는 눈빛이었죠. 셋이서 저녁을 먹었어요. 하늘이 물었어요. 서울에서 일하다가 내려온 거예요? 네. 회사 그만뒀어요. 왜요? 선배님 연구가 더 중요해 보여서요. 하늘이 준혁을 봤어요. 준혁은 밥만 먹었어요. 그날 밤부터 둘이서 본격적으로 작업했어요. 추출물 농도를 높이는 작업, 성분 분석, 안정성 테스트. 새벽 3시까지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정철산이 그 불빛을 보고 창고 문을 열었어요. 또 앉아요? 아버지, 조금만 더 하고 잘게요. 정철산이 삶은 고구마를 문 앞에 놓고 갔어요. 준혁은 그걸 보고 잠깐 멈췄다가 집어들었어요. 2달이 더 지났어요. 데이터가 쌓였어요. 실험 결과가 일관되게 나왔어요. 안개령 약초 추출물이 불면증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게 반복 검증됐어요. 준혁이 말했어요. 이제 발표할 때가 된 것 같아. 어디서요? 전남 한의학회. 비공개 세션 있어. 준호가 컴퓨터로 학회 일정을 찾았어요. 다음 달 15일에 있네요. 지금 신청하면 돼요. 준혁은 망설였어요. 10년 전 기억이 났어요. 학회에서 탈락했을 때의 기억. 선배, 이번엔 달라요. 데이터가 탄탄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이렇게 적었어요. 지리산 고지대 안개령 약초 추출물의 불면증 개선 효과. 일주일 뒤 승인 메일이 왔어요. 발표 시간 30분 배정. 준혁은 그 메일을 보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하늘이 옆에 앉았어요. 떨려요? 엄청요. 잘 될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산이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왔잖아요. 준혁은 하늘을 봤어요. 그 눈빛이 따뜻했어요. 학회 발표는 한 달 뒤였어요. 전남 한의학회 비공개 세션. 청중은 15명 정도였어요. 한의사, 교수, 연구원들이었죠. 준혁은 단상에 섰어요. 손이 떨렸어요. 10년 전 기억이 났어요. 그때도 이렇게 떨렸었죠. 근데 지금은 달랐어요. 데이터가 있었어요. 준혁은 발표를 시작했어요. 지리산 천왕봉 고지대 1200m에서 채취한 안개령 약초입니다. 새벽 안개 환경에서만 특수 휘발성 성분을 생성합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3개월간 실험 결과, 수면 시간 평균 2시간 증가, 코르티솔 수치 30% 감소,
활동 패턴 안정화를 확인했습니다. 질문이 나왔어요. 재현 가능합니까? 네. 같은 조건에서 반복 실험했습니다. 인체 실험 계획은 현재 동물 실험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로 진행하려면 지원이 필요합니다. 발표가 끝났어요. 박수가 났어요. 10년 전과는 달랐어요. 50대 한의사가 다가왔어요. 명함을 건넸어요. 데이터를 더 볼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학회가 끝나고 일주일 뒤였어요. 전남 지역 방송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리산 약초 연구 취재하고 싶은데요. 준혁은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학회 참석자 중 한 분이 제보하셨어요. 흥미로운 연구라고. 이틀 뒤 방송국 촬영팀이 구례에 왔어요. 약초농가 창고 연구실, 천왕봉 고지대, 약초 채취 장면을 찍었어요. 준혁 인터뷰도 했어요. 이 약초로 어떤 치료가 가능합니까?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특히 노인 환자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은 일주일 뒤에 나갔어요. 저녁 뉴스 지역 소식 코너였어요. 구례 지리산 약초 불면증 치료 희망될까 짧은 리포트였지만 임팩트가 있었어요. 새벽 안개 속 은빛 약초 영상이 인상적이었죠. 방송 다음 날부터 전화가 쇄도했어요. 한의원에서, 제약회사에서, 대학병원에서. 하늘이 전화 받다 지쳤어요. 준혁 씨, 전화 너무 많이 와요. 죄송해요. 제가 받을게요. 서울대학병원 한방내과 주치의가 연락했어요. 환자 중에 차동인 이사장님 계신데 불면증이 심하셔서요. 혹시 임상 참여 가능한가요? 준혁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멈췄어요. 차동인, 장인어른. 아니, 이제는 전장인어른이었죠. 환자 개인정보라 자세히는 못 드리지만 퇴행성 관절염의 불면증까지 있으셔서 일상생활이 어려우시대요. 준혁은 잠깐 생각했어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잠을 못 잤어요. 차동인, 자기를 14년. 아니, 그 사람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한편 서울 강남에서는 차서윤이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보고 있었어요. 구례 연구원 강준혁, 안계령, 약초 불면증 개선 사진 속 준혁. 예전과 다른 눈빛이었어요. 야위었지만 생기가 있었어요. 서윤은 손이 떨렸어요. 문병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더 걸었어요.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서윤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그동안 잘 지냈는가? 차동인 목소리였어요. 오랜만에 듣는 장인어른 목소리였죠. 장인어른 왜 전화를? 방송 봤네. 준혁이 구례에 있다고. 준혁은 아무 말 못했어요. 자네를 한번 만나고 싶어서 구례로 가볼까 하는데. 장인어른 그게 내 다리도 안 좋고 잠도 못 자서 말이야. 준혁이가 연구한다는 그 약초 혹시 나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준혁은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준혁은 연구실에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하늘이 들어왔어요. 준혁 씨, 밖에 손님 오셨어요. 누구예요? 나이 드신 분인데. 차동인이라고 하시는데요. 준혁은 손이 멈췄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마당에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뒷좌석에서 차동인이 내렸어요.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체중이 많이 줄어 있었어요. 얼굴도 헬쑥했어요. 두 사람이 마주 섰어요. 그동안 잘 지냈는가? 차동인이 먼저 말했어요.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방송 봤네. 자네가 연구하는구나. 네. 다리가 많이 안 좋아졌어. 잠도 못 자고.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더군. 준혁은 차동인을 봤어요. 10년. 아니, 그동안 자기를 무시하던 그 사람. 과일 깎으라고 하던 그 사람. 약장수라고 부르던 그 사람. 들어오시죠. 준혁이 말했어요. 하늘이 거실에 차를 준비했어요. 둘이 마주 앉았어요. 차동인이 연구 자료를 봤어요. 이게 그 약초인가? 네. 지리산 고지대에서만 자라요. 새벽 안개 낄 때만 채취할 수 있고요. 효과가 있나? 실험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아직 인체 실험은 안 했지만 차동인이 자료를 한참 봤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내가 투자한다면 어떻겠나? 준혁은 차동인을 봤어요. 10년 전에도 비슷한 제안을 했었죠. 그때는 거절당했었어요. 투자 가치 없다고. 조건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준혁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둔 거였어요. 준혁이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열어보시죠. 차동인이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 2장이 들어있었어요. 첫 번째 서류를 봤어요. 재산의 절반을 지리산암 방연구소에 양도한다. 차동인의 손이 멈췄어요. 두 번째 서류를 봤어요. 차서윤에 대한 모든 금전적 지원을 즉시 중단한다. 차동인이 준혁을 봤어요. 이게 무슨 제 조건입니다. 준혁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이 두 조건에 동의하시면 연구소에 투자하시는 겁니다. 동의 안 하시면 그냥 돌아가시면 돼요. 차동인은 서류를 한참 봤어요. 손이 떨렸어요. 내 딸이 어떻게 살라고. 따님은 이제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버지한테 의존하지 말고요. 준혁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새 출발의 조건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연구를 계속하려면 필요한 거예요. 차동인이 다시 서류를 봤어요. 재산의 절반.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서윤에 대한 지원 중단. 딸의 카드, 통장, 모든 걸 끊는다는 거였죠. 생각할 시간을. 지금 결정하세요. 아니면 돌아가시고요. 준혁이 펜을 내밀었어요. 차동인은 펜을 받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서류 위에 펜을 올렸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서명했어요. 2장 모두에. 됐네. 차동인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어요. 준혁은 서류를 받았어요. 확인했어요. 서명이 제대로 돼 있었어요. 일주일 안에 법무사 통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게. 차동인이 일어섰어요. 지팡이에 몸을 기댔어요. 준혁아. 네. 잘해보게. 차동인이 마당으로 나갔어요. 차에 탔어요. 차가 떠났어요. 준혁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하늘이 옆에 왔어요. 괜찮아요? 네. 힘들지 않아요? 아니요. 이제야 끝난 것 같아요. 일주일 뒤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차동인의 재산 절반이 지리산암 방연구소로 넘어갔어요. 차서윤의 카드가 전면 정지됐어요. 통장 입금도 끊겼어요. 서윤은 그날 아침 카드가 막힌 걸 알았어요.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받지 않았어요.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아빠가 전화를 안 받아. 너도 이제 혼자 살아야지. 준혁이가 그렇게 살았잖니. 서윤은 전화를 끊었어요.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이 50만 원이었어요. 다음 날 서윤은 동네 식당에 이력서를 냈어요. 알바 자리였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준혁은 연구소 설립 서류를 제출했어요. 지리산암 방연구소 법인 등록이 완료됐어요. 사무실은 약초농가 창고였어요. 작았지만 충분했어요. 이준호가 정식으로 합류했어요. 연구원으로요. 하늘도 연구소 일을 도왔어요. 약초 채취와 관리를 맡았죠.
정철사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때때로 창고에 들어와서 준혁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하고 있네. 그게 전부였지만 준혁한테는 큰 힘이 됐어요. 첫 임상실험 대상자를 모집했어요. 구례마을 어르신 10명이 자원했어요. 모두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었어요. 3개월 프로그램으로 시작했어요. 매일 저녁 추출물을 복용하고 수면 시간을 기록했어요. 한 달째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평균 수면 시간이 1시간 반 증가했어요. 2달째 더 좋아졌어요.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3달째 참가자 모두가 만족했어요. 오랜만에 푹 잤어요. 약 안 먹고도 잘 수 있어요. 준혁은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다음 학회 발표 준비를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준혁과 하늘이 노고단 전망대에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여기 올 때마다 생각나요. 하늘이 말했어요. 뭐가요? 10년 전에도 여기서 해 지는 거 봤었어요. 준혁 씨랑? 그랬나요? 네. 연구 끝나고 서울 돌아가시기 전날이었어요. 같이 여기 왔었죠. 준혁도 기억이 났어요. 그때는 희망에 차 있었어요. 서울 가서 투자받고 연구 계속하고 사람들 치료하겠다는 꿈. 근데 다 무너졌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10년 뒤에 다시 여기 올 줄은. 하늘이 준혁을 봤어요. 산이 당신을 다시 불렀나 봐요. 10년 전에 못다한 일 하라고. 그런가 봐요. 준혁이 하늘을 봤어요. 하늘 씨, 네, 고마워요. 뭐가요? 그냥 다요. 산에서 구해줘서, 집에 재워줘서, 약초밭 일 시켜줘서, 창고 빌려줘서, 옆에 있어줘서. 하늘이 웃었어요. 산이 시킨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래도요. 둘이 한참 석양을 봤어요. 말없이.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내려가요. 하늘이 말했어요. 네. 둘이 천천히 산을 내려갔어요. 어둠 속에서 헤드랜턴을 켜고 걸었어요. 하늘이 앞서 걸었어요. 10년 전처럼. 준혁은 그 뒤를 따라갔어요. 산은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고 했죠. 준혁을 2번 불렀어요. 첫 번째는 10년 전 희망을 주려고, 2번째는 지금 다시 시작하라고. 그리고 옆에는 하늘이 있었어요. 10년 전에도 지금도. 준혁은 생각했어요. 이혼하고 고시원에 있을 때는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산이 자기를 다시 불렀고, 약초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하늘이 옆에 있었어요. 지리산 구례, 이곳에서 준혁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약초농가 창고에 불이 켜졌어요. 연구는 계속됐어요. 밤늦게까지. 하늘이 따뜻한 차를 가져왔어요. 늦게까지 일하네요. 조금만 더요. 무리하지 마요. 내일도 있잖아요. 네. 준혁은 창밖을 봤어요. 지리산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도 산의 능선이 보였어요. 저 산 어딘가에 약초가 자라고 있었어요. 새벽 안개를 기다리며. 준혁처럼